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김기한 교수라고 합니다. 30분 동안 발제 시간을 받았는데요. 스포츠 과학원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스포츠 산업 컨퍼런스에 이렇게 기조 발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선 발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기조 발제자로 초청해 주신 송강영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연구원 그리고 실무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발제의 주제는 스포츠 시장과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스포츠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발제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제가 자유롭게 발제 내용을 구성해도 좋다라는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책을 사실은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또 집행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정책의 정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포츠 산업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스포츠 산업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스포츠 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핀테크, 에듀테크, 푸드테크 등 산업 각 분야에서 기술과 융합한 산업 영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스포츠 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스포츠와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발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스포츠 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 정책과 예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 정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는 이제 미국과 영국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하면은 이 두 나라가 스포츠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모두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미국과 영국이 스포츠 산업이 발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면 이 두 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달리 질문을 드리자면 미국과 영국이 스포츠 산업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미국의 스포츠 산업 하면 뭐니 해도 슬라이드에 있는 4대 프로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 누구나 거리에서 달리기를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참여를 하고자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나이키와 같은 스포츠 용품 제조업 기업이 발달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나이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스포츠 산업이 강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스포츠 산업하면 역시 프리미어 리그와 또 15만 개에 달하는 스포츠 클럽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림의 우측은 런던의 축구 클럽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 참여하는
뭐 토트넘, 첼시, 아스널, 크리스탈 팰리스 등의 명문 클럽을 비롯해서 8부 리그 팀까지 31개의 축구 클럽이 런던에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하는 산업의 규모가 제가 숫자를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면 스포츠에 참여하고 또 스포츠를 관람하는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참여 스포츠와 관람 스포츠가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 산업은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이란 거래의 공간, 즉 무언가를 사고 파는 공간이며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예컨대 핸드폰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핸드폰 제조사가 공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소비자가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필요 없게 되고 시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의 산업이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수요는 특정 산업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자 선행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시장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거래의 총량을 키우고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시장, 즉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결국 스포츠 참여와 관람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 참여와 관람 경험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소비 활동에 대한 수요이므로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관람 경험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스포츠 산업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시장을 키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더 많이 관람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스포츠 시장의 본질에 충실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생태계에서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전문체육, 그리고 학교체육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도식화를 했는데요. 가운데 있는 스포츠 산업의 요체는 시장이고요. 스포츠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본질은 스포츠 참여와 관람 경험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스포츠 참여자와 관람자로서 스포츠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생활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복지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관람을 촉진시킬 수도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관람 스포츠 시장의 주요 생산자이자 또 참여 스포츠 서비스의 지도자로서 코치로서 역시 스포츠 시장에 참여합니다. 한편 재능 있는 국민들 중에는 엘리트 선수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직업으로서의 운동선수, 즉 엘리트 선수로의 길로 진입하게 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산업은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로 대변되는 생활체육과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엘리트 스포츠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는 나라가 바로 스포츠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 정책을 생활체육, 스포츠 복지 정책,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정책과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서 구상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구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산업 백서가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도 이와 같은 스포츠 산업의 속성을 잘 견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백서에서는 스포츠 산업을 공급과 수요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가 스포츠 산업 특수 분류로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시설, 용품, 서비스 업체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스포츠 산업을 파악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스포츠 산업을 관람 수요와 참여 수요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관람 수요는 스포츠 시설, 용품,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태로 충족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스포츠 산업 백서에서도 명확하게 스포츠의 수요, 즉 소비는 관람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의 정책과 또 예산 구조는 아래 두 표를 참고해 보시면 큰 방향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표는 2023년도 표인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큰 비중으로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금융 지원, 그리고 기업 성장 지원에 전체 스포츠 산업 예산의 74.8%가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기술 사업화 및 인증 지원 사업도 사실상 기업 육성 사업으로 본다면 86%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의 항목별 예산으로 보면 민간 융자 및 출자에 전체 예산의 54.1%가 투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민간 경상 보조의 32.8%가 투입되는데 대부분 기업, 또 특히 제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 기업, 특히 스포츠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다만 현재 스포츠 산업을 바라본 정책의 기저에는 우리도 한국의 나이키와 한국의 아디다스를 한번 키워보자. 일자리와 매출 규모가 큰 글로벌 용품 제조업을 기업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라는 중기부식 기업 육성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통해서 스포츠 시장의 근간인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관람 경험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얼마나 확대되고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포츠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수와 매출 규모를 따지는 관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을 통해서 스포츠 참여와 관람의 경험이 얼마나 커지고 또 고도화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스포츠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을 위한 거래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조금 전환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해 스포츠 참여와 관람으로 대변되는 스포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핀테크, 에듀테크 등과 같이 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산업에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스포츠와 기술이 융합한 산업을 해외에서는 스포츠테크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포용해 나가야 할 이유는 바로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그리고 스포츠 관련 조직을 경영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방식을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로 확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스포츠 참여와 소비의 창출 그리고 이에 따른 스포츠 시장과 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윗부분에 스포츠의 개념과 범위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다고 제가 적었는데요. 기술 융합의 결과로 미래의 스포츠 산업에는 현재 우리가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 스포츠의 영역과 범위가 앞으로 확대돼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살펴보면 스포츠테크 산업은 이미 가파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테크 산업은 2022년부터 연평균 13.8%로 성장하고 있고 2027년에는 42빌리언 US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거랑 다른 양상이 있다면 기존의 스포츠와 관련이 없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스포츠테크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전통적인 스포츠 클럽과 리그에서도 기술 수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로고를 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스포츠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또 스페인의 명문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는 바르샤 이노베이션 허브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미국의 프로 축구 리그 MLS도 MLS 이노베이션 랩을 설립을 했고요. 유럽 축구 연맹 UEFA도 UEFA 이노베이션 허브를 설립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기술 수용을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크에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데 우선 그 기술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보신 슬라이드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앞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스포츠 산업의 본질인 스포츠 참여와 관람의 주체가 되는 선수와 소비자, 그리고 스포츠 참여와 관람을 가능하게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운영하고 또 지원하는 조직의 경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보신 슬라이드와 같이 스포츠 테크에서 기술의 대상에는 우선 일반 스포츠 참여자를 포함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기술을 활용해서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회복과 부상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으로는 스포츠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스포츠를 소비하는 팬과 관람자로서의 스포츠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포츠 관람과 팬 상호작용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경험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수와 소비자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 밖의 모든 대상자로서 협회, 리그, 클럽, 팀 경영자, 그리고 장소와 시설, 그리고 이벤트 경영자들이 모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테크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재료, 센서, 디바이스, 생명공학 기술 등 물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로보틱스, 그리고 예컨대 의족, 스프린터가 착용했던 첨단 재료를 이용한 운동 보조기구,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대표가 뇌에 삽입하는 뉴로링크라는 것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신체에 삽입하는 첨단 바이오 기구 등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의 정보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웹 3.0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빅데이터 기반의 애널리틱스 기술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즉 VR, AR, MR 기술, 그리고 그 기술에 기반이 되는 5G와 같은 통신과 모바일 기술 등을 포함하는 휴먼 인터랙션, 인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유형의 기술을 앞서 제시했던 세 가지 유형의 대상, 즉 선수, 소비자, 경영자와 교차해 보시면 보시는 그림과 같은 3곱하기3의 매트릭스가 구성될 수가 있고 총 9가지 셀에 해당하는 스포츠 테크 상품과 서비스 영역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스포츠 테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와도 잘 알고 있는 스포츠 테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독일의 오토 바이스하임 경영대학의 사샤 슈미트라는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공학자들과 함께 스포츠 테크 산업을 연구하면서 편주한 21세기 스포츠 기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제시해 줬던 개념입니다. 물론 하나의 기술이 하나의 대상에게만 스포츠 테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선수, 소비자, 그리고 경영자 각각의 대상이 오직 하나의 유형의 디지털 기술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어떤 특정 스포츠 테크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스포츠 시장 확대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술과 융합한 스포츠 산업의 잠재력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석권했죠. 그런데 우리 양궁협회가
슈팅 로봇을 개발해서 훈련에 활용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로보틱스와 AI 기술, 즉 물리적 기술과 정보 처리 기술이 모두 사용된 사례이고요.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특별한 제품, 프로덕트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광범위한 시장 점유에 따른 제조사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제조했던 것은 아닐 테고요. 이보다는 우리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의 훈련 파트너로 특별히 제작되어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양한 종목, 양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로봇과 AI 기반의 트레이닝 파트너 또는 코치, 또 나아가서 AI와 융합된 VR과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플레잉 파트너 산업까지도 포함하여서 향후 디지털 기술 기반의 훈련 파트너 산업이 특히 B2B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술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버추얼 스포츠가 있습니다. 버추얼 스포츠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전통 스포츠와 동일한 스포츠 활동을 하지만 상대 선수와의 대결 또는 파트너와의 훈련은 가상 공간 안에서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구현하는 스포츠입니다. 슬라이드의 좌측은 Gwift라는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인도어 사이클링을 가상 공간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고요. 우측 그림은 버추얼 태권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태권도 선수들이 신체에 센서를 부착하고 태권도를 하지만 상대 선수와의 대결은 물리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 융합을 통해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방식의 스포츠 참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버추얼 스포츠를 확대한다면 실제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나의 아바타가 상대 선수와 대결을 하는 형태의 스포츠, 즉 일종의 e스포츠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마침 IOC는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사우디에서 올림픽 e스포츠 게임즈를 개최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여기서 설명드린 버추얼 스포츠를 포함해서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겠고, 또 이를 통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의 스포츠 참여와 관람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경기장인데요. 바로 3주 전의 일입니다. 8월 16일 날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소니와 손을 잡고 야심차게 준비한 버추얼 경기장을 오픈했습니다. 맨시티 홈구장이 에티하드 스테디움인데요. 이를 VR 기술로 가상 공간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팬들과 관람객들의 경험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고도화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직접 에티하드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에티하드 경기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팬들은 버추얼 경기장에 입장함으로써 실제 경기장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향후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경기 관람까지도 가능하도록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스포츠 경험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버추얼 플랫폼을 제공하는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스포츠 산업의 본질인 스포츠 관람 경험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또 질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애널리틱스 산업인데요. 스포츠 애널리틱스 분야는 센서, 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정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때 비로소 가능한 산업입니다. 좌측은 미국의 프로농구 NBA의 파트너사인 세컨드 스펙트럼이라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업이고요. 우측은 SAP사의 스포츠 원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한두 대로 개별 선수의 움직임과 또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운동 퍼포먼스 지표를 자동으로 기록하여 데이터화하는
컴퓨터 비전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입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AI와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형태로 가공되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프로스포츠에 많이 확산되어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중앙화된 스포츠 베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래의 스포츠 산업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베팅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또 여러 규제가 있겠습니다만 시장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은 베팅을 배치하고 추적할 수 있는 분산형 플랫폼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모든 거래가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모든 참여자들이 볼 수 있고 또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사기에 취약할 수 있는 스포츠 베팅 산업과 아주 잘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안전성에 더하여 블록체인 기술은 스포츠 베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정산과 같은 다양한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전반적으로 스포츠 베팅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그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도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된 사례인데요. 유럽의 명문 축구단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팬 토큰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팬 토큰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스포츠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강인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 FC 바르셀로나,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와 아스널, 그리고 손흥민의 토트넘 구단 모두 블록체인 기반의 팬 토큰을 이미 발행 중에 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팬 토큰을 구매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단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던 구단과 선수,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팬 인게이지먼트를 높여가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단의 입장에서는 팬 토큰을 이용한 MD와 티켓 판매가 가능하고 또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단의 구단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에 없던 방식으로 스포츠 참여와 관람 경험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또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스포츠 팀과 클럽, 리그와 토너먼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스포츠 산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참여와 관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방식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스포츠 테크 산업도 스포츠의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제를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따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